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 바랍니다. 근거를 중심으로 의학 그리고 진료를 한다 이런 말이죠. 메타란 말이 뛰어넘는 분석, 분석들의 분석입니다. 메타 분석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뚝 치고 엔터 누르면 전 세계 발표된 몇천 건 몇만 건이 쫙 나와요. 네, 그럼 메타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메타란 말이 사실 어원을 보면 beyond, above, 어떤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 어널리시스 그러면 뛰어넘는 분석.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석들의 분석입니다. 분석이란 건 일반 개별 연구 결과예요. 그걸 또 한 번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어떤 주제가 정해져야 되겠죠. 이를테면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연구 디자인을 뭘로 해야 되느냐. 아까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서 각각은 층에 있는 건 결국에 연구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연구 디자인, 동물 실험 연구 디자인, 임상시험 연구 디자인, 메타 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메타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연구로 해야 되겠습니까? 비타민C와 감기, 쥐실험 메타 분석할 겁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덜 관심이 있죠. 사람이 더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구니까 당연히 임상시험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아까 제가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서 얘기 안 한 부분이 동물 실험 연구와 임상시험 사이에 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막 복잡한 거. 그게 뭐냐면 관찰 연구라는 겁니다. 그 관찰 연구는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발생이 높아진다. 이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사실은 담배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면서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갖고 전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의 450년 동안 담배가 폐암의 원인인지 그런 건 당연히 없었죠. 몰랐죠. 그걸 제대로 밝혀낸 게 1950년대에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시행했을까? 임상시험을 하면 되나요? 한쪽은 가짜 담배 피우게 하고 한쪽은 담배를 피우게 하고 10년, 20년을 본다. 윤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관찰 연구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40년대인가요? 영국의 유명한 역학자가 영국 의사들 만여 명, 한 2만 명 가까이를 등록을 해서 흡연 유무 정보를 다 기록해 놨어요. 데이터에. 그 다음에 남녀, 성별, 음주 습관 뭐 여러 가지를 다 기록해 운동하는 것까지. 그런 다음에 10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 흡연 안 한 의사보다 흡연한 의사가 폐암 발생이 10몇 배 이상 높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양이 많아지면 20배 이상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또 다른 연구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일관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다. 공식적으로 천명한 게 바로 1964년도인가요? 그때 미국 보건총감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서. 서전 제너럴 리포트라고. 거기서 처음으로 보고서에 흡연은 폐암의 원인입니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밖에 안 되냐면 40년, 50년밖에 안 됩니다. 5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질병 폐암은 없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원인이 될 만한 요인들을 다 조사하고 나중에 관찰하는 이런 연구를 관찰 연구 중에서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영어로. COHORT. 코호트. 코호트란 말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 군대 용어 중에 하나예요. 중대급, 연대급. 그러니까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호트 연구에서 코호트 의미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의사 코호트였다는 거죠. 브리티시 닥터스 코호트 스터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지역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강화 지역, 우리나라에서는 강화 지역 주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코호트 연구를 한 게 있죠. 그게 강화 코호트 연구. 그러니까 직업이든 지역이든 어떤 특정을 갖고 코호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는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암 같은 경우는 그 발생을 관찰하려면 최소한 5년, 10년,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알고 싶어. 드문 질환들. 그 연구 방법이 또 개발이 된 게 뭐냐면 환자 대조군 연구라는 방법이 있어요. 폐암 환자 100명만 딱 모아요. 그리고 그냥 건강인들 100명 매칭을 시켜갖고 나이랑 성별. 그래서 그걸 통계를 돌리면 되거든요. 몇 배 높나. 메타 분석을 할 때는 어떤 한 주제가 있어요.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 디자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임상시험을 모을 건지 아니면 방금과 같이 환자 대조군 연구 혹은 코호트 연구 이런 연구 방법을 비슷한 걸 모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했고 너무나 좋아졌어요. 인터넷에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펀메드라고 의학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비타민C와 감기다 그러면 비타민C 영어로 치고 and, common cold 이렇게 뚝 치고 엔터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금까지 발표된 전 세계 발표된 50, 60년 동안 나온 게 쫙 나와요. 몇천 건, 몇만 건이.
근데 너무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 아까 얘기했죠. 연구 디자인 뭐로만 하느냐? 옆에 필터링이라는 게 있었고 임상시험만 클릭 딱 하잖아요. 그럼 임상시험만 또 몇십 건으로 쭉 줄어들어요. 그럼 저는 그 임상시험 다 끄집어내갖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각각에서 주요 결과를 제가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해서 제가 도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 논문을 쓰는 게 바로 메타 분석 과정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숫자를 통계적으로 분석해갖고 평균 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바로 메타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메타 분석이라는 용어를 저도 그때 막 듣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14년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메타 분석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독학을 해서 메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서 2007년 이후부터 메타 분석 논문을 써서 지금까지 메타 분석 논문만 한 50편 가까이 논문을 썼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근거 중심 의학인데 그렇다면 근거 중심 진료, 근거 중심 의학을 진료할 때 적용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진료를 하고 있어요. 65세 남성 환자인데요. 이분이 당뇨가 있어요. 근데 비만도 상당히 심각해요. 당뇨약을 쓰고 뭐 하는데도 잘 안 나요. 인슐린까지도 쓰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당뇨가 있는데 위축소 수술을 받았다. 이게 원래 비만 수술이라고 하죠. 이 수술 받고 나서 당뇨까지 완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런 환자들의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들어갑니다. 다이아비티스 and obesity and bariatric surgery. 이렇게 세 개를 검색으로 딱 치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제가 읽어보고 그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메타 분석이 있는지 검색을 해서 가장 최근에 했더니 결론적으로 고도 비만 환자에서 당뇨가 있는 경우 기존의 당뇨약 치료를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몸무게도 훨씬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당뇨가 완치되는 확률이 몇 배 이상, 3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환자에게 최신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한 연구 결과에 하면 근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비만 수술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거 중심 진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연구 논문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구 논문을 보면 두 그룹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기 때문에 한쪽 그룹도 좋아지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새로운 치료법으로 10명 중에 4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뭐 통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유의성을 보거든요. 논문에 보면 주요 논문에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의사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네 이러는데 저는 여기에 임상적 유의성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리 두 그룹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임상시험의 규모가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조금 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와요. 예를 들면 혈압이 옛날 약 쓰면 10mH라고 10을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새로운 약은 10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1 차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논문은 나와요. 그럼 과연 그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거랑 또 비슷한 것이 뭐냐면 새로 나온 요즘 신약 항암제들 있죠. 의학적으로 아주 저명한 의학 저널에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말기 폐암 환자에서 이 새로운 신약 표적 항암제라고 이런 그게 유행이거든요. 표적 항암 치료를 했더니 평균 수명이 원래가 45일이었는데 50일로 늘어났다. 5일 차이예요. 5일 차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럼 이게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전 기존의 45일이나 50일이나 5일 차의 생명 연장이 과연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는 분야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의사들은 5일이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정도 며칠 차이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임상시험 한 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임상시험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큰 그 생존율의 차이가 있는 경우엔 또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